안녕하세요. 저는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 1989년도에 당시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축산학과에서 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군대를 갔다 와서 그리고 이제 석사를 다시 입학을 했습니다. 95년도에. 그래서 석사에서는 축산 환경이라고 당시에 새로 만들어진 분야인데요. 가축의 분뇨를 처리를 하고 가축이 살아가는 축사를 설계하는 그런 전공으로 석사를 졸업을 했고요. 첫 직장으로서 퓨리나 코리아라는 가축 사료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배합비 팀에서 사회생활 시작을 해서 약 12년간 배합비 팀에서 팀장까지 직장 생활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서울대학교 축산학과의 가축 영양학이라는 분야에 현재 김효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파트타임으로 박사를 하고 박사 학위를 가지게 됐습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분야를 바꿔서 그 카길에서 아시아 전체의 양동 기술 매니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기 위해서 중국, 베트남, 그다음에 나머지 동남아 많은 국가들을 다니면서 양돈에 대한 기술 지도를 했고요. 그리고 2012년부터 14년까지 중국 북경으로 가서 카길 중국의 기술 연구소장을 또 2년, 3년간 역임을 했고요.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한국 카길 코리아의 또 사료 기술 연구소장을 또 한 4년 정도 역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회사를 그만두고 2019년부터는 이즈바이오로 오게 됐고요. 여기 와서 2019년도부터 또 마찬가지로 가축 사료를 중심으로 한 축산기술연구소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각각 가축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사료의 원료를 가지고 그거를 배합하는 배합 비율을 결정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경우는 식품의 같은 경우에 원료의 배합 비율이 한번 결정되면 그 뭐 짜장면이든 라면이든 그게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데 가축은 성장할 때 필요한 영양소만 맞춰주고 들어가는 원료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그 원료의 가용성과 가격에 따라서 매달 바꿉니다. 그래서 가축의 사료에 있어서는 그 경제적 가치와 영양소의 가치를 양쪽을 골고루 맞추기 위해서 그 업무를 하는데 그 배합 원료들의 배합 비율을 결정하는 일을 배합비 업무라고 부릅니다. 축산업이 이제 20세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발전을 해온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은 인류에게 그 동물성 식품을 값싸게 그리고 풍족하게 공급을 해 온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 이제 가장 크게 대두가 되고 있는 문제점은 가장 첫 번째는 이제 환경에 대한 부하가 될 수 있겠죠. 작게는 이제 기후 변화와 같이 그 카본 풋프린트를 계속 발생을 시킨다는 문제도 있고요. 에너지 소비가 많은 문제도 있고 미국과 같은 경우는 물 소비가 많은 것도 크게 환경적인 부담으로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전통 축산식품에 대한 대체제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크게 꼽아보자면 식물성 단백질, 그다음에 새로운 이제 곤충 단백질 같은 경우, 그리고 끝으로 배양육 같은 경우가 새로운 우리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발전과 함께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이나 곤충 단백질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옛날부터 두부도 먹었고 그다음에 뭐 번데기도 먹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새로운 범주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전통적인 축산과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배양육에 있어서는 얘기가 많이 다르죠. 과거에 배양육이 처음 시작할 때는 햄버거 패티 하나에 3,000불, 아니 3만 불, 5만 불 이렇게 하던 것이 지금은 기술적으로 한 5불 정도까지 내려왔고 이것이 몇 년이 지나면 1, 2불 이하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규모까지 내려왔다고 얘기하고요. 작년에 발간된 미국의 싱크탱크인 리팅크엑스라는 데 리포트를 보면은 배양육이 10년 내에 전통적인 축산을 모두 다 뒤집고 미국 내에선 더 이상 전통적인 축산이 다 없어질 것이다라는 과감한 리포트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쪽에서 보게 된다면 사람의 입맛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쉽게 과거에 먹었던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맛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발전과 무관하게 전통적인 축산에서 나온 것들이 한동안 그리고 상당한 포션의 시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잡지에서 매 순간 하고 싶은 일을 조치라고 해주셨던 조언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땅히 하고 싶은 일도 없고 눈앞에 닥친 전공 수업과 과제만 하고 있습니다. 선배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축산을 하고 싶으셨나요? 또 언제부터 축산이 하고 싶으셨나요? 저의 케이스로 돌아가 보면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축산에 관련된 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석사도 원래는 이제 다른 대학원을 가려다가 축산과에 처음으로 축산 환경에 대한 실험실이 생긴다고 해서 석사도 이제 그쪽으로 제 1호 제자로 저희 석사 지도 교수님이 누군지 얼굴도 못 본 상태에서 그냥 지원해서 석사의 과정을 이제 공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축산에 관련한 공부를 더하고 또 축산에 관련된 기업에 이제 들어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축산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고 한 10년쯤 하고 나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혹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죠. 그래서 학부를 다니고 있는 시점에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아는 거는 예수님 아니고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전공 수업과 과제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걸 잘하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이라면. 그래서 잘하는 게 그 잘해서 학점을 A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거를 탁월하게 잘할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러니까 탁월하게 하는 법도 스스로 깨우치고 내가 탁월하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스스로에게 확인하는 과정이 그게 전문가가 되고 어느 한 분야의 대가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제 전공 분야에 관심은 많지만 재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관심 분야에 재능이 없어도 공부를 이어나가도 괜찮을까요? 재능이 뭘까요? 어느 정도 해야지 재능일까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새로운 분야의 학문의 내용을 한 번 보고 다 이해를 한다? 과연 그게 재능일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 분야를 학습 능력이 좋아서 빨리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게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지식을 외워서 머리에 많이 넣고 있는 게 더 이상 특별한 어떤 재능이나 어떤 능력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그럼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내가 깊이 파들어갈 수 있는 거는 관심을 놓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가는 힘이거든요. 대학원 석사 시절에 어떤 연구실에서 어떤 주제를 다루셨나요? 대학원 과정에서 배운 것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과 회사에서 가장 유용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축산학과, 동물자원학과의 축산환경연구실에서 석사 과정을 했습니다. 거기는 주로 두 분야인데 가축의 분뇨를 처리하는 기술과 축사 환경에 주로 환기를 만드는 기술 두 가지를 이렇게 했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가축 분뇨 처리하는 기술을 했습니다. 대학원 갔을 때 제일 인상적인 첫 번째 점은 뭐냐면 이 분야에 세상에 현재 존재하는 지식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 퇴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지금 가장 효율이 좋은 방식은 이거고 거기에 중요한 공정 파라미터는 무엇이고 이거를 관리하는 것이 현재 가장 좋은 효율을 나타내는 방법이야 까지가 세상에 알려진 끝까지 가보는 거죠. 그러고 나면 거기서부터 내가 이 분야를 더 공부를 한다면 더 어디까지 가볼까를 이제 고민해보고 연구과제를 선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분야의 지식의 끝까지 가볼 수 있고 그 문제 해결을 굉장히 과학적 방법으로 논리적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좋았고요. 대학원을 오게 되면 자기 전공 지도 교수님을 이제 그대로 카피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그게 또 하나 이제 과정상에서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석사학위 없이 취직한 후 나중에 기술직이 하고 싶어지면 그때 더 공부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은가요? 취직 후 나중에 대학원에 가는 경우에 장점,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파트타임으로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야간이나 아니면 주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취직한 이후에 공부할 수도 있고요. 또 취직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난 이거 아니야, 정말로 공부하고 싶어 라고 해서 완전히 직장을 접고 풀타임으로 다시 학교로 오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쪽도 가능하고 제법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학원을 언제 가느냐의 장단점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먼저 이 마음의 결정을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대학원을 가서 석사학위 혹은 박사학위를 딴다고 했을 때 원하는 게 뭔지, 다시 말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콘텐츠, 이 사람의 어떤 지식, 문제 해결 능력, 그 해당 전공 분야에서의 어떤 그 뭐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콘텐츠가 하나가 있을 테고, 나머지 하나는 타이틀이에요. 학위를 갖고 있다는 타이틀. 그래서 사회생활이나 무엇을 할 때 두 가지가 실제로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야에 따라서 어떨 때는 콘텐츠가 더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타이틀이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수 있는 대로 일찍 학교를 가라고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진짜 밤새고 공부할 때가 있거든요. 밤새고 연구할 때도 있고, 내가 실험을 하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 끙끙대고 이렇게 노력할 때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체력 좋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좋고요. 타이틀이 필요할 때는 직장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야, 난 내용은 다 알아. 근데 내가 타이틀이 없어서 무시를 당해. 나 타이틀이 필요해. 이럴 때는 직장 생활을 하고 콘텐츠는 거기서 많이 쌓아가고 타이틀은 나중에 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생각할 때 내가 필요한 게 콘텐츠인지 타이틀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에 따라 결정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엔 평생 직장을 갖는 것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경력을 쌓는 사람들이 많은데, 축산 분야에도 다른 분야로 확장할 수 있는 방향성이 있나요? 예, 평생 직장은 저 입사할 때 하던 얘기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원잡 원컴퍼니가 이제 보통 이제 이게 되게 좋을 거야라고 했고요. 그 이후에는 뭐라고 했냐면 원잡 멀티컴퍼니.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한 가지 일을 쭉 하는데 여러 회사를 다녀보는 거, 또 이제 경력 관리에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온 거는 이제 멀티잡 멀티컴퍼니예요. 그래서 내가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더라도 꼭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분야에서 내가 몇 개 회사를 거치든 쭉 이렇게 일을 하다가 한 20년 하다가, 야, 나 다른 일을 해보고 싶어 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지금은 여러분 세대에서는 필수적일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 전문 분야의 유효기간이 아무리 생각해도 20년을 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한 분야에서 직업을 갖고 성공적으로 하더라도 20년의 유효기간을 갖고 새로운 일로 옮겨가서 또 새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고민을 아예 처음부터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정은 이 시점에서 내가 가장 잘하고 좋은 결정이 뭘까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 방향으로 열심히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성공을 하게 되는 거지, 성공을 위해서 10년, 20년짜리 계획은 너무 디테일하게 세우지 마세요. 불가능합니다. 한 분야에 오래 계신 분들은 나중에 창업하시는 경우도 많고, 현재 서울대에서도 창업을 상당히 장려하는 편인데, 이러한 진로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또는 주변에서 창업한 사례가 많은가요? 창업 좋습니다. 저 생각해 본 적 있고요. 결론은 저는 창업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시 이제 조직 안에 들어왔는데, 창업을 하는 거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학부 졸업하시는 분들은 한 2, 3년 투자해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열정을 갖고 창업을 한번 해보시고, 실패를 하더라도 창업을 자기가 해서 아이템을 갖고 2년 동안 자기 사업을 해보다가 야, 이건 안 맞아, 그리고 접고 오신 분이, 저는 훨씬 더 기업 시장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오신 분이라서 더 환영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아직 창업해서 큰 돈을 버신 분이 많지는 않는데 한두 분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도 창업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꼭 여유가 된다면, 한 번쯤 망할 수 있는 인생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길어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인생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황금 시대를 살았어요.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없었고 정말 소주 한 병에 돈이 없어서 못 먹긴 했지만 마음만큼은 굉장히 좀 풍요로웠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를 다니고 대학 시절에 취직이 안 될까 걱정하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아주 좋은 기업을 가려면 이제 경쟁률이 있었지만 농생대에 나와서 어지간하면은 취직이 다 가능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학생들 보면 좀 이렇게 많이 쫓겨요. 좀 이렇게 메말라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우선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은 충분히 많이 노력했고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설사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됐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도전은 저는 아직도 도전을 할 수 있는 젊음의 특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30살 넘어서 새로운 일 시작하는 사람 많이 봤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회사에서도 지금 꼭 뭐 나이 딱 맞춰서 26살, 27살에만 입사 지원하는 사람 선호하지 않고요. 다양한 경험하고 온 사람들도 회사는 충분히 봐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대가 가기 전에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는 충분히 도전해보고 그러고 자기 인생에 그거는 이게 어떠한 의무나 속박이라기보다는 내 인생에 대한 어떤 내 권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20대가 지나가고 나면 좀 힘들어져요. 30대 때 좀 이렇게 그 쩔뚝거리고 너무 실패를 하면은 시각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해도 되긴 하지만 스스로도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편치 않아요. 근데 20대는 아직 그러한 시도를 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때라서 어떤 틀에 자기를 맞춰 넣기보다는 우선 내가 해보고 싶은 내 생긴 꼴 그대로 도전해 볼 수 있는데 좀 더 많이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까지 대도시에서 자랐고 중고등학교는 서울에서 나왔습니다. 강북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농대를 가리라고는 원서 쓰기 한 달 전까지도 몰랐어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선배님의 권유로 쓰게 됐고 이제 오게 됐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라는 방학도 저도 제법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피해 가려고 피해 갔었는데 결국 축산 관련, 농업 관련 회사에 와서 20년 이상 일을 하다 보니까 농업에 관련한 일을 하는 게 있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이제 애정이 상당히 많이 쌓였어요. 그래서 이제 후배들 보면서 농업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할 만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그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이제 얘기할 수 있게 됐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한 20년쯤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농생대를 졸업하신 우리 그 후배님들이 농업 분야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분야에 가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 다들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 일 자체가 농생대를 나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대한민국에서 농업 분야에서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농업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자리를 잡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같이 자랑스러워해도 될 것 같습니다.